그럼 발표는 이 자리에 와서 이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13분이 지나가면은 종을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나면은 또 종을 2번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엄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김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용 차장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춘천국제물포럼에서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세션을 준비하신 분들과 포럼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제목은 도하모의 수환경 현황 및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도암댐 및 도하모 유역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하모 수환경 현황을 설명드릴 텐데 저희 회사에서 작년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하모를 대상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도하모의 수환경 전망 순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모는 도암댐이 1991년도에 이제 준공되면서 만들어진 이제 소형 인공호입니다. 그래서 도암댐 재원을 살펴보시면 위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은 만수위 707m 기준으로 담수량이 한 5,1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문이 2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된 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위는 695m 정도가 되고 그 기준으로 이제 3천만 톤 정도가 담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수심은 댐 앞 기준으로 약 한 50m 정도 되고요. 저수 면적은 2.2제곱킬로미터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인공호에 해당합니다. 사실 도암댐 건설은 이제 강릉 수력 발전소의 발전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릉 수력 발전소가 강릉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통천에 흐르는 물을 도하모에 담수하여서 일부 유량을 발전수로 쓰고 그다음에 그 방류되는 물은 남대천을 거쳐 동해로 발전되는 대표적인 유역 변경식 발전소입니다. 하지만 1991년도에 이제 수질 문제 등의 이유로 이제 발전이 정지되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휴업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송천에서 들어오는 물이 도하모 수문이 모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온 물 그대로 하류로 방류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도하모 유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역 면적은 148.61제곱킬로미터이고요. 그다음에 5개의 행정 독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발 고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고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평균 해발 고도가 약 915.9m 정도 되고요. 평균 경사도 높아서 약 28.9%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보시면 대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림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9.8%가 이제 농업 지역인데 이 농업 지역의 농업 지역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밭인데 이 밭이 대부분 이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도하모의 주요 오염원 현황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활계 오염원을 보면 이제 인구가 약 5,474명이 있고 하수처리 인구는 그 한 50% 정도 상회합니다. 그리고 축산계는 총 23개 농가에서 한우와 젖소 한 2,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고요. 돼지 사육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기초 시설은 약 2007년 이후에 3개의 이제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서 일에 한 2,391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염원 현황의 변화를 연도별로 좀 살펴봤는데요. 2015년도부터 2019년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는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주황색 바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수 미처리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수도 2019년도에 18년 비해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농가수도 대폭 감소했고 그다음에 산업계 업소수는 증감을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중요한 도하모 수질 오염의 과거와 현재 좀 원인을 살펴볼 텐데 과거의 가장 큰 원인은 과거 도암댐 상류의 대관령면 일대 대규모 축산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처리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축산 폐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결국 이제 도암으로 오게 되니까 큰 오염의 소스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8년도에 저게 평창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을 한 번에 개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에 개최하지 못하고 세 번에 걸쳐서 도전 끝에 개최하다 보니까 대규모 공사가 또 장기간 지속되었고요. 그 공사 탁수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또 도화무 수질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축산 폐수 같은 경우는 축산 처리 시설, 또 일부 하수도 있었는데 하수 처리 시설이 확충되어서 일부 좀 개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공사 탁수는 평창 올림픽 개최하고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공사로 인한 탁수는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 현재까지 남아있는 문제가 지금 보시는 도암댐 상류 고랭지밭입니다. 이제 이 도암댐 상류 고랭지밭이 이제 과거 연구조사에 따르면 약 500만 평 규모로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 또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고 토사 유출에 매우 취약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마다 강우 후에 큰 토사 유출이 발생하고 이 토사 유출이 발생하면서 토사 또 이 토사가 붙어 있는 인이라든지 영양염류, 유기물질들이 수채로 유입돼서 호수에 이제 수질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농업 생산량을 확대시키려다 보니까 농업 지역에 특히 이제 평창군 상류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객토를 또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사 유출에 정말 취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사가 유출되고 그 토사 유출된 하천이 도화무 상류로 유입되고 도화무를 거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린 수문을 위해서 하루로 그대로 방류되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암의 최근 수질 현황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최근 수질 현황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 실시 전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채수를 하고 그 채수를 이제 분석 의뢰 기관에 맡아서 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이제 부유물질이나 총인 농도가 대부분 이제 생활환경 기준이죠. 호수 생활환경 기준 2급수 농도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2012년도는 좀 특이한 게 이제 비가 이제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화무 수환경 현황 아까 말씀드린 연구 영역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영역 조사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3년도 4월까지 진행되었고요. 조사 지점은 상류, 하류, 하천을 포함해서 혼의 3지점인데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 연구 발표에서는 혼의 지점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물환경 측정망이 없었습니다. 혼에. 근데 이제 작년에 아마 그 거버넌스 웨인 원주청이 주최한 상생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좀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과 또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올해 초부터 도화무 내에도 한 지점에 물환경 측정망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댐 앞 지점을 선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상류에 2지점을 추가로 지점을 선정하여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항목은 보시는 것과 같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조사 현장 사진입니다.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보이는 그래프가 그 호수의 투명도를 그 시기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우 전에는 2m 이상의 이제 맑은 투명도를 보이다가 강우 후에는 이제 급속도로 나빠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SS 부유물질 농도라든지 그다음에 TP 농도도 같이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도암댐에서 연중 기간 동안 농도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인데 위에부터 이제 강수량, 그다음에 부유물질 농도인 SS, 유기물질표인 TOC, 그다음에 식물플랑크톤 클로로필 A, 그다음에 영양염류 농도를 보여줍니다. TOC나 클로로필 A는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계절적으로 일시 상승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대체로 좋음이나 매우 좋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SS, TP 같은 경우는 강우가 오면 역시 상승하였다가 또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혼내에서 그 탁도 프로파일을 시차별로 한 겁니다. 시간대별로. 지금 위에 보시는 게 이제 강우량이고요. 이제 표층부터 심층까지 탁도 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우가 오면 이제 대부분의 호수, 소양 근처에 있는 소양호라든지 파로, 춘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밀도를 형성하고 이제 중층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강우 100mm 내외에서 강우 사상에서 주로 중층에 탁수가 유입됐고요.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도화무 수온이 낮은 탓인지 이제 가을철에 이제 표층까지 이제 그러니까 밀도가 이제 위로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표층까지 좀 탁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부에서는 탁도가 강우 시기 직후에는 높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댐 상류부터 하류까지 탁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이제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탁도는 주로 2m에서 10m 사이에 분포되었고
그다음에 댐압 지점에서 그 66mm 정도의 강우가 왔을 때 약 그 탁도 지속 기간이 약 8일 정도 소요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암후 수질 조사 결과 중에 주요 항목들의 이제 프로파일을 한 겁니다. 수신별 프로파일을 한 결과인데요. 왼쪽부터 용존산소 농도, 그다음에 초응인 농도, 그다음에 부유물질 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농도고 이제 표층부터 심층까지 각 도형이 각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작아서 좀 구분이 힘든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성층 시기에도 DO가 뭐 2mg/L까지 뭐 떨어지는 그 DO 결핍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탁수가 중층대로 유입되다 보니까 TP랑 SS 농도가 여름철에 이제 중층에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하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상 교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속 퇴적물이 뭐 재부유한다거나 이런 현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댐으로 인한 탁도 지속 기간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탁도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연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보시는 강우 사상에 한해서 이 강우 사상이 오고 이 탁도가 호내랑 또 방류하는 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방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방류하는 그 하천까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연구를 해왔는데 사실 이 당시에 6, 7월에는 비가 많이 중첩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딱 하나의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이게 탁수가 언제까지 지속된다 이걸 좀 알아보긴 힘들었는데 그래서 6, 7월이나 뭐 한 달 기간에도 이제 탁수가 좀 지속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전후로 없었을 때는 약 10일 정도 10일에서 20일 내로 이제 탁도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연구된 결과를 과거 자료랑 좀 비교해 봤는데요. TN 또 변동 또 연마다 해매의 변동폭이 얼마나 많은지 좀 몇 개 항목을 봤는데 총질소나 TOC 그리고 크로로필 같은 경우도 큰 변동은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강우의 영향을 많이 받는 TP, SS가 각 해마다 변동폭이 매우 컸고요. 특히 2021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강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변동폭도 작았고 상대 농도도 중간값 보시면 다른 해에 비해서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암의 영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양 상태, 트로픽 스테이트 인덱스를 조사했는데 한국형 부영양화 지수로 계산해 보니까 과거엔 좀 더 부영양한 게 강했다면 지금은 중영양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식물 플랑크톤 조사 결과입니다. 식물 플랑크톤 개체수는 다른 여타호수와 같게 뭐 7월, 8월에 그 개체수가 높았습니다. 또 그 개체수가 많은 기간 중에는 유해 남조류인 뭐 아나베나 마이크로시스티스도 일부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지속 기간이 역시 또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도암의 수온이 낮다 보니까 플랑크톤 성장의 하나의 요소가 좀 사라지다 보니까 이 유해 남조류가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수질 조사 영역 결과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영역과 별도로 또 수생태 조사 또한 2번에 걸쳐서 좀 실시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어류 조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조사 지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류 1지점 그리고 혼해 3지점 그다음에 도암댐 방류 이후에 2지점을 선택하여서 조사하였습니다. 어류 조사 결과인데요. 총 육목 11가 32종 약 2,000개체가 조사되었고요. 국내 도입 어종은 빙어, 송어, 그다음에 거들개, 송사리 4종이 출현하였고 외래 종도, 떡붕어, 베스 2종이 좀 일부 출현하였습니다. 우점종은 피랑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 2차 조사에서 이제 개체수가 좀 많이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혼의 출현 종수가 아무래도 다른 하천보다는 좀 적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분 발표로 준비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 어류 조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좀 봤을 때 도암댐 하루에서 또 다시 어류상이 회복되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 발제에서도 김범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좀 토사 맞는 댐이 막아주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도암호 수환경 전망인데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암호 수환경은 이제 여름철에 이제 좀 수질 취약 시기를 걷는데 다른 평시는 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취약 시기도 좀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 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도암호 유역은 비점오용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에 총 7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지정되어서 지금 많은 양의 비점오용 저감 사업이 들어갔고 또 2018년도에 또 재지정되었습니다. 목표 수질을 달성 못해 재지정되어서 앞으로도 또 이제 많은 비점오용 저감 사업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거라고 보이고요. 또 초창기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구조적 사업이나 비구조적 사업이 마구잡이로 들어갔는데 현재는 각 사업에 대한 또 효율성이 평가되어서 지금 이걸 원주청 자료인데 올해만 해도 이 완충식생대를 활용한 이게 도화무 상류 유역에 좀 계획돼 있고 또 계단식 밭도 일부 평창군에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런 좀 효율이 높은 사업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줘서 그 여름철 수질 악화 시기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사업들에 좀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발생원 대책과 더불어서 이제 뒤에 이제 뒷분들이 이제 인불활성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천연강물인 제올라이트 계열을 사용해서 이제 파일럿 실험을 해왔을 때 좀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또 이걸 현장에서 춘천시 의암호, 강릉시 장현저수지, 흥성군 주천광, 또 방국저수지에서 했는데 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옷에 적용하면 도화무 수확량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이제 소양강댐의 수질 및 수생태 이제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 관리 방안은 이제 토론 시간에 여러 가지 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이제 소양강댐 일반 현황은 이제 앞서 기조연설이나 또 1세션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질 생태하고 수질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의 위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강의 제1지류인 북한강 속의 지류에 있는 소양강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북한강에는 본류에 굉장히 많은 댐이 있습니다. 천평댐, 의안댐, 그다음에 춘천댐, 화천댐, 평화댐,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임남댐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강댐은 이제 의암댐과 춘천댐과 사이로 들어가는 소양강에 이제 조성이 되었고요. 소양강댐은 이제 그 용수 공급 그리고 홍수 조절, 수력 발전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역할을 하는 다목적 댐으로 이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국내에 이제 20개의 이제 다목적 댐이 이제 조성되고 있습니다. 유역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크게 이제 소양강댐 상류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인북천하고 내린천 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 소양강의 이제 발원지는 내린천 상류에 있는 만월봉에서부터 이제 발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역 면적을 보시게 되면 2,703면적에서 제곱킬로미터에서 154 정도가 북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제 이 발원지를 인북천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상 춘천시하고 4개 군이 이제 속해 있고 연평균 강원량은 이제 당초 1,100mm에서 지금 현재 한 50년간 운영한 결과 1,217, 한 110mm 정도가 설계보다는 좀 많게. 따라서 이제 강우량이 많은 만큼 연평균 유입량도 현재 21.5억 톤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주요 오염원은 이제 농업 비점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발표 도암댐에서 마찬가지지만은 소양강댐 상류에도 고냉지 농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우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주요 오염원은 이제 농업 비점 오염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한 20개 정도의 다목적 댐이 있습니다. 다목적 댐의 이제 유역 오염 부하량을 비교해 보면은 단위 면적당 소양강댐의 그 배출 부하량은 죄송합니다. BOD 18이, TP 18이. 그래서 좀 다목적 댐 중에서는 단위 면적당 배출 부하량이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댐 저수지는 이제 비점 오염 기여가 굉장히 큽니다. 20개 다목적 댐 중에서 BOD가 88.8%, 그리고 TP가 90.4%입니다. 그런데 소양강댐은 이보다 평균보다 높습니다. BOD가 91.1%, TP는 94.7%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양강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다목적 댐의 이제 수질 관리 중심은 이제 비점 오염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23년 기준으로 해갖고 비점 오염도가 큰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비점 오염 관리 지역을 지정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2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양강 때문에 3개의 유역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소양강 때문에 비점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보게 되면은 양구의 그 만대천이라고 있습니다. 해안면에 여기서 만대천 상류 지역을 이제 만대지구, 그다음에 인제 가하천의 가하지구, 그다음에 이제 홍천의 자운천의 자운지구 이렇게 3곳이 지정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비점 오염 사업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많이 돈을 들여서 여태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만대천에서 인북천을 유입될 때 강호시 때 분명하게 이제 여기 맑은 물인데 굉장히 탁수가 심하고 마찬가지로 내린천하고 자운천하고 굉장히 색깔이 다르죠. 그만큼 이게 비점 관리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탁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내린천하고 이제 인북천이 만나는 지역이 이제 합강리, 인제 합강리인데 뭐 좀 시기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인북천이 조금 더 탁도 비점 유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양강 때문에 유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한강수계에 있는 댐 저수지는 다 관리 기준 목표가 다 1등급 되어 있어요. 1A로 되어 있는데 서양강 때도 마찬가지로 1A로 기준이 지정이 되어 있고 수질 그 장기 현황을 보게 되면 93년부터 30년간 5개 지점에 대해서 상중하 평균 자료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항목에 따라 좀 차이는 보이겠지만은 요 TOC는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유기물 중에서 좀 분해가 잘 안 되는 유기물이 호수 내에 축적되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현상인데 이것은 국내외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TP는 이제 강우시가 좀 일반적으로 증가를 해요. 근데 이제 2006년도는 뭐 우리가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이 0.2 ppm인데 거의 0.12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강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클로로필 A는 최근에 한 2016년부터는 굉장히 낮은 농도로 1A 등급을 이제 이렇게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간 자료를 빌 때 서양강 댐의 수질 평가는 1A에서 1B 정도의 양호한 수질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의 이제 공간 수질 분포가 되게 되면 상류에서 이제 하류로 이제 갈수록 좀 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한 요 양구대교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수질이 좀 깨끗해지는 또 심하게 여기 양구 선착장 여기까지가 조금 안 좋다가 댐 앞쪽은 거의 또 1년 내내 상당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TP하고 클로로필 그리고 반대로 투명도는 이제 댐 앞쪽으로 올수록 굉장히 맑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그 8월 달에 이제 그 녹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지금 조류 면단위 모니터링을 이제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서부터 하루에 배를 타고 이제 조류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류에서 이제 좀 높고 하류에서는 이제 댐 앞쪽에서는 이제 맑은 그런 농도를 보이고 이 8월 4일 이후에는 이제 이 양구대교까지 좀 확산이 됐고 그 후에는 양구 선착장까지 일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소멸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은 06년도를 제외하고 관리 탁도 이하, 그다음에 이제 TP도 하천 수질 기준 1A에서 2B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06년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애니와 그 태풍 왔을 때 비가 어느 정도 왔냐면 연간 1,624mm, 평년에 비해서 한 400mm 정도 비가 더 왔고 더 중요한 것은 강우강도입니다. 7월 한 달에 868mm가 비가 왔습니다. 이것은 평년에 한 4개월치 6, 7, 8, 9 이때 온 비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100mm 이상 비가 이 한 달에 3회씨가 왔었고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태풍이 왔었는데 6월 30일 날 저수 용량이 9억 8천 톤밖에 안 돼요. 근데 한 달 동안 들어온 게 20억 톤이 넘게 들어왔어요. 평년에 이제 중층으로 밀도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이때는 좀 많이 들어왔고
들어왔던 것이 층이 좀 넓어지겠죠. 그것이 이제 수직 혼합기에 이제 혼합이 되었고 이게 이제 방류수의 탁도가 한 7,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그 평년에는 방류수 농도가 이제 50NTU 이하로 이제 잘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 이제 그 김문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댐의 기능이 되게 되겠는데 이제 강우 시기 때 이제 이렇게 3,000NTU, 2,000NTU 이렇게 탁한 물이 들어와도 대부분의 이제 침강의 기작으로 해서 많이 가라앉고 이제 유출되는 것은 이제 저농도, 저탁도 이런 식으로 해서 댐을 거쳐서 어느 정도 오염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저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2020년도에 영주댐하고 보현산댐의 이제 물질 수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영주댐은 인이 73.5%, 그 다음에 보현산댐은 95.6%. 그래서 이제 이만큼 저감이 되는데 체류 시간에 따라서 영주댐보다 보현산댐 체류 시간이 더 크거든요, 길거든요. 그래서 체류 시간이 길수록 침강 기작이 대부분이 되겠지만은 많은 부분이 상류의 오염도가 저감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양강댐의 생태환경 조사 및 건강성 고조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K워터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10년 주기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5년 주기로 좀 단축을 시켰어요. 소양강댐에 7개 권역을 나눠 갖고 분기 조사를 하고 이제 조사 항목은 수문 수질, 서식 환경, 그다음에 포유류, 뭐 식물, 어리부 다 포함을 시켜서 분기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최근의 결과인데 21년부터 22년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포유류부터 해서 법정 보호종부터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이제 작년 6월달에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중에서 이 귀빨대칭이 담수 조개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큰 놈은 이제 뭐 각 장에 한 30c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정 보호 일종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영상강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강 속에서 처음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보호 대책 방안, 특히 이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연구 과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테이블에 아마 저기 이런 저 생태지도 팜플렛이 있을 겁니다. 이런 팜플렛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성 평가 결과는 아무래도 이제 댐 저수지다 보니까 수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점수가 낮지만 전반적으로 수질이나 식물 플랑크톤 측에서 점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성 평가는 B등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댐역 생태 복원 사업을 이제 시행을 했고요. 21년부터 26년까지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495억이고 소양강 댐은 이제 한 36억이 이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양강 댐은 이제 여러 가지 동식물상 생태계 여건 무단 경작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여기 댐 앞에 이제 좌측으로 가게 되면 청평사가 있습니다. 청평사 일원의 이제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종 선정은 이러한 과정을 대상지가 어떤 종에 살고 있나, 그 다음에 먹이 구조는 어떤가, 그 다음에 대표하는 목표종 무엇인가 해서 이런 결과를 통해 갖고 1차 생산, 1차 소비자는 이제 그 곤충류인 꼬리 명주나비, 그리고 양서류와 이제 북방산 개구리, 그다음에 이제 수달이 이제 3차 소비자로 해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목표종을 이제 생활사하고 서식 환경을 이제 검토를 해서 이런 서식지를 수달 서식지, 양서류 서식지, 그다음에 나비 곤충류 서식지를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부 상안은 이게 청평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청평사 일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핵심 지역, 완충 지역, 협력 지역을 고려해서 이 지역에 이제 구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소양강 댐이 이제 리노베이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성 협곡 분야 사업도 있습니다. 즉 6개의 사업이 있는데 아까 보면 이제 청평사 입구 천상장 쪽에 홍수 녹화 사업이 있겠고 보호종 사업 대상지 요게 있는데 이거는 환경부 그 보건 사업이랑 같이 연계시켜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유식 산란산장이 얼마 전에 여기 댐 정상에 이렇게 물방울이 모양으로 해서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어족전이라든지 그런 보호계획에서 올해도 백장어 12,000마리, 그다음에 쏘가리 10,000마리 정도를 이제 우리가 방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댐 어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원주청이랑 같이 해서 이게 한 940억의 그 만대천 그 지역에 그 흙탕물 저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제 완충 식생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월달에 올해 7월달에 마스터 플랜까지 만들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귀입할 대칭에 대해서 이제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이제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 방안에 현재 그 소양강 댐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설이 한 13곳이 있어요. 수질 수량 통합하고 그다음에 수질 자동 측정소. 이 수질 수량 통합소는 이제 그 환경부 예산으로 했고, 요 밑에 빨간 수질 자동 측정소는 이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수질은 이제 자동 채수기, 그다음에 센서, 그다음에 총인 자동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량은 이제 수위계를 설치했고, 이런 걸 통해서 수질 수량고를 고려한 댐 물환경 개선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자동 측정소는 이제 센서 위주로 하고 있는데 특이한 건 댐 내 수심별로 1m 간격으로 하루에 4번씩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사실은 그 현재까지는 수질 상시 감시, 수질 이상 대응에 활용했었는데 향후에는 이제 비전모형 고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역 수질 모델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탁수 관리 고도화는 이건 토의 시간에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의 이제 선택 취수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 갖고 하천의 생태나 수질에 좀 보호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토의 시간에 논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방면에서의 소양강 댐 그 호수 관리에 대해서 조광순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농어촌공사 연구기획실장님께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개선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한국농어촌공사 부설 농어촌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개받을 때 아까 제 프로필이 원래 환경농학회, 한국토양비료학회 이런 쪽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사실은 주전공은 물포럼의 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춘천 물포럼하고는 저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아는데 제 생각에 한 5번 정도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계속 왔던 것 같아서 인연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사실 오늘 발표도 우리 김보줄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걸 기획하시면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인보령화 사업을 했던 것들을 좀 일반 분들에게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그 프로시댕에 있는 우리 본사의 수질환경 부장님이신 그 김영국 부장님한테 발표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공교롭게 국정감사 일정이 바뀌면서 수질환경 담당자의 부장은 국정감사 전날 절대 어디를 이탈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주 본사에 지금 대기하고 계시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발표 자료 제출한 일주일 전에 연락을 받고, 그래도 제 소신이 무임승차는 제일 싫어서 발표 자료 중간에 받아서 또 이 사업할 때 같이 좀 진행을 했고 제가 본사에서 관리도 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좀 넣어서 그래서 발표 자료에 공동 저자로 김영국 부장님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김영국 부장님이 무임승차하신 게 아니고 제가 거의 무임승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세션 주제가 댐의 수질 및 생태계 관리이기 때문에 인부령화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한수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댐이나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의 어떤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수질 관리 상황, 그리고 개선 사업,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인부령화 사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엮어서 발표드리고, 저는 최대한 땡소리를 안 듣게 시간도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항상 우리 수장기 계획에 있는 용수 이야기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의 자부심은 늘 이거죠. 질보다 양. 예, 우리나라에 가용하고 있는 수자원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그다음 농업용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천 유지용수를 포함해서 농업용수 양을 계산하면 50% 조금 안 되고 하천 유지용수 양을 빼고 생공용수, 농업용수 3개만을 가지고 비교하면 우리가 60% 정도 되니까 양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물의 반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늘 이건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 가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뭐 논농업에 있어서 물 관리에 대해서는 뭐 농어촌공사가 뭐 독과점 업체라고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수자원공사의 어떤 관수로 관리라든지 그런 또 기술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숫자로 보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저수지 3,400개소라는 게 이게 수자원공사 아까 최강춘 박사님 발표하실 때 다목적댐 20개, 뭐 토탈에도 30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 개소수 아마 10개 이내일 것 같고 수자원공사 50개 이내일 것 같고 농어촌공사 3,000개. 예, 티끌 모아 티끌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의 농업용 저수지가 저희들은 17,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정 정도의 규모가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저수지, 물량으로는 90% 이상이 되는, 예, 그래서 3,400개는 공적 조직인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4,000개 정도는 지자체에서 일반적인 소극적 관리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으로도 1등이고, 개소수로는 독보적으로 1등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적은 저수지가 많다는 거다. 그래서 농업공사의 저수지 수질관리 체계는 먼저 농업용수 수질 조사를 하는데 국가에서 수질 측정망이라고 하여서 1년에 7회를 조사를 합니다. 1년에 7회를 조사하는데 그거는 980여 개 정도,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것. 또 공사가 가지고 있는 3,300개 저수지에 연간 조사 안 할 수 없으니까 900개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나 항목을 좀 줄여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자체 저수지 14,000개가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3년 주기로 3분의 1 정도 나누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수질을 확인하는 정도. 그래서 규모나 관리의 정도에 따라서 측정 횟수, 측정 항목 등이 다르지만 17,000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수질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수질 기준의 4등급을 농업용수의 관리 목표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목표 기준을 만족하면 뭐 일반적인 저희들 이제 일상적인 수질 관리, 뭐 녹조 예찰을 한다거나 수질 환경 보존회를 해서 캠페인 같은 것들을 같이 한다거나 해서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뭐 일정 이상의 규모가 되고 5년 이상이 계속 4등급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면 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단기적일 때는 오늘과 같은 뭐 인브라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으로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수질오염 경로는 뭐 누구나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저는 저수지가 여기 상류 위에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농업용 저수지는 산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하구까지 있기 때문에, 예, 이 아래에 있는 하구 담소뿐만 아니라 안현역에 있는 저수지의 수질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모든 오염원은 농업용 저수지에 다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으로 수질 목표를 만족하지 못해서 수질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특정하게 일종의 별도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즘 이런 걸 이제 과거에는 그냥 자연형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요즘 이제 용어를 바꿔서 이걸 MBS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농업용수의 어떤 사회 내에서의 구조, 쉽게 말해서 물값을 받지 못하고 수자원공사나 한수원 같이 원가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설치도 금액이 작게 들어가고 운영도 금액이 작게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현장에서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에 국고를 투입하자, 이런 방향이 있었고, 그것을 과거에는 자연형, 요즘은 MBS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여기 지입부에서 심사지를 거쳐서 인공습지를 거쳐서 본포에 들어가게 해주고,
비가 왔을 때는 일정 정도 들어간 이후에 취입보 원료하는 부분은 침강지를 거친 다음에 본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평수 수질은 인공습지를 거치게 하고 강우시 초기 강우는 침강지를 거친 다음에 본호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이제 여기 보여드린 이 그림이 저희 회사에서 수질 개선 사업을 최초로 했던 저수지의 초기 모델이라 어디 가나 계속 이거 쓰고 있습니다. 거꾸로 눌렸네요. 자, 그럼 뭐 이거를 모식도로 보면 초기에 침강지, 중간에 인공습지, 맨 마지막에 약간 순치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출 연못을 두고 본호로 넘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범철 교수님 아까 비슷하게 침강지 말씀 주셨는데 SS가 높고 우리도 초기 강우에 그 탁수가 발생하고 그런 저수지에는 수질 개선 사업 시설을 넣지 않고 여기 침사지 하나 중간에 붓댐 하나만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 깊은 수심을 한번 유지해 주고 투과성 붓댐을 만들어 놓는 것도 확연하게 보시면 수질 관리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저희는 개소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유역이라든지 3,300개면 모든 케이스를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여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장치형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연형 시설하고 장치형 시설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자연형 시설 돈 적게 들어간다, 유지관리 비가 작게 들어간다, 그런데 효율 낮다, 이게 기본이고 장치형 효과 확실하다, 내가 목표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현장에서 저희들 다루면서 기본형으로 자연형으로 가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특히 하구 담수호 같은 경우는 물량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연형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단에서는 장치형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은 일반적인 육지의 내륙 녹음용 저수지하고 하구의 담수호 녹음용 저수지하고는 별건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별개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수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톤당이나 설치비 같은 것들을 눈에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한번 막대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확실히 뭐 건설비라든지 유지관리비에 비해서 일반 자연형 쪽에 가까운 것들이 작게 듭니다. 이제 인부령화 시설 운영 결과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어제 우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출장 왜 가십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간다고 프로시딩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인불용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불교 용어인지 아니면 중국 드라마인지. 일반인들은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있구나. 그래서 띄워쓰기도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고, 저는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닌 사람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이해를 높이려면 보여주고 그들이 간단한 것들도 좀 피드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거 앞으로 자료 만들 때 다음부터 꼭 띄어쓰기 하겠다는 게 어제. 예. 요 그림은 최강순 박사님도 말씀했고 뭐 김범철 교수님 말씀드렸던 저희 토양 입장에서는 맨날 인이라는 것이 식물의 영양분인데 pH를 중성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산소로 떨어지면 알루미늄하고 침전이 되고 알칼리로 넘어가면 칼슘하고 침전돼서 식물이 쓸 수 없다. 그래서 중성으로 이용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pH 조절과 알루미늄을 투입하면 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수질에서는 제거 대상으로 메커니즘을 쓸 수 있고 농업에서는 거꾸로 인과 침전이 되지 않는 수용성 내지는 유용성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농업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연구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본사에서 현장의 사업 차원에서 긴급하게 녹조가 많이 껴서 어쩔 수 없이 인부령화 알룸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한번 그동안에 진행했던 것들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묶어보니까 수질 개선 시설 내에 쓴 거는 빼놓고 여기 침강지나 습지는 빼놓고 총 20개 사례가 있는데 그 18개는 일단 저수지 안에다가 설치를 했던 사례이고요. 주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현장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그랬는데 녹조가 낀 자리,
그리고 관리 도로가 있다거나 교량이 있다거나 해서 배를 타고 직접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교량에다 설치하고 이렇게 뿌려주는 방법도 있고, 육상에 탱크 설치하고 여기서 또 관을 연결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저수지 가운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선박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크고 작은 저수지나 녹조가 끼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투입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20개의 전체 진행 사항을 종합해서 범위와 평균을 내어보니 인부령화를 한 20개 케이스의 전후 효율을 보니 평균적으로 한 75% 굉장히 높은 효과가 있고, 그리고 평균 53에서 94%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 사례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조감도가 감돈저수지에서 저희들이 한번 설치했는데, 이거는 여기에 달인이신 강원대 김범철 교수님께 저희 회사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 김범철 교수님 앉아 계신 데서 제가 이 자료 발표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질문 나오면 대답을 더 잘해 주실 것 같아서 편하게 발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돈저수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질 개선 사업을 했던 1호 저수지입니다. 근데 수질 개선 사업을 했는데 중간중간 본호에 녹조가 끼기도 하고 수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대책에 대한 방법으로 인부령화를 한번 적용해보고 그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일상적인 수질은 수질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영구적인 대책은 수질 개선 사업 시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인부령화 투입,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반인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평소 때는 아침마다 조깅하시고 일상적인 수질 관리하고, 비타민 건강이 좀 나쁘시면 꾸준히 드시고, 열나면 해열제 드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인부령화는 해열제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감돈저수지에 해보니까 TP가 한 55.9%, 물론 시기적으로 뭐 녹조 없어질 때 되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해서 크로로필을 가지고는 논란이 좀 있지만 어쨌든 본호에 TP가 줄었다는 거. 그리고 지정저수지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강주 근처에서 해본 사례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목표하는 TP 0.1은 나중에 본호에서 만족했다는 거. 신술변의 최고, 이제 마지막 종합 결론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용 저수지는 다양하고 많고 크고 작고 상류, 하류 다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수질 개선이 필요한 곳에서는 저런 자연형 수질 개선 시설을 해야 되지만, 긴급하게 짧은 기간에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녹조가 낀다거나 인해 농도를 긴급하게 잡아야 되면 우리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듯이 적절하게 인부령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저희들의 이제 결론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가서 또 데이터가 축적되면 또 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님 감사합니다. 이 상세하게 지금 농촌공사하고 계시는 그런 수질 관리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강원대학교의 호우명 교수님께서 친환경 수처리제를 활용한 수질 개선 연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허우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친환경 수처리제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 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또 한수원에서 발표한 이런 저수지를 어떻게 관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친환경 수처리제 루미나이트라고 하는 루미나이트 기술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 국내 수질 개선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술이 이제 그 폭넓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수 산화제라든가 또는 방사능 물질까지 이렇게 유해 화합물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나이트 기술은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여기 그 정리된 내용으로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그 천연 광물질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클립노틸라이트, 원래 제올라이트가 한 50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는 클립노틸라이트라고 하는 그 광물을 주로 쓰고요. 여기에 이제 제타 표면 처리라고 하는 그 플라즈마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올라이트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나고 그 기술이라든가 수처리를 했을 때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성과를 냅니다. 효율이 나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안전성을 이제 많이 따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과거에도 이제 수질 오염 수은이라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안전성을 상당히 따집니다. 그래서 주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이질, 수질, 수생태계가 주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검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그 지식재산권도 이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본, 중국에 특히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신기술까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호수에 이거를 뿌렸을 때 그러면 퇴적물로 가는데 이 루미나이트라고 하는 이 광물질이 어떤 또 2차 오염을 유발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많은 양의 그 다공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 모티브가 돼가지고 오히려 퇴적물이 줄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그 신기술을 획득을 한 겁니다. 2개씩이나. 최근에 이제 그 작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청에서 네티스를 저희 신청을 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3차까지 끝났습니다.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나올 건데요. 어마어마한 그 기술로 인정을 받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루미나이트는 이제 파우더, 칩, 블럭, 이제 라마스 공법이라고 저희들이 붙여놨는데 이게 있고요. 라마스 공법은 이제 파우더, 이제 루미나이트 파우더하고 플라즈마, 그다음에 전기분해, 칩 순환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실증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저희들이 해보면은 TP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90% 이상 제거가 되고 있고요. 근데 국내 사업 실적도 28회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했는데 중국은 기록을 못하게 하는 그 공산당 특성 때문에 기록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방사능 물질, 유해학 물질도 동경전력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저희들이 기술 가지고 오면은 세슘 137이 82% 제거됐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조하시고요. 여기 이제 저희 제품들이고요. 이게 이제 파우더고 이게 칩이 여러 종류의 칩이 있고요. 블록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라마스 공법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이제 이런 파우더를 가지고 한번 수처리가 된 걸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플라즈마 장치고요. 이게 전기분해 장치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옐로우 칩이 있고 그린 칩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나면은 이런 난분해성 물질이라든가 방사능 물질들이 거의 다 제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넘기겠습니다. 요거 이제 일본 그 환경 그 신기술 ETB 받은 거 증서가 이겁니다. 증서가. 중국에서는 이제 퇴적물이 주는 거에 대해서 일본도 신기술 받았지만은 중국도 이제 심천시에서 자기네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퇴적물이 주는구나 이렇게 검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그 감열 감량이 이렇게 줄었다고 해가지고 신기술 받은 사례고요. 이게 안전성 평가받은 사례들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국내 수질 개선 사례 간단하게 몇 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장현저수지에서 작년, 재작년에 했던 건데요. 장현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인데 요때 당시에 수질이 요랬었고요. 요거를 요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TOC라든가 부유물질 총인이 요 정도로다가 제거가 되는 그래서 1급수로 만들어놨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250만 톤 되는 저수지였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일본의 이키사 댐이라고요. 여기 이제 음용수 댐인데 이게 보면은 그 댐 상류에 오염원이 거의 없어요. 산림만 있고 낙엽이 주로 들어오는데 댐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부식들 때문에 이렇게 색깔도 안 좋고 이제 뭐 그 300m 하류에 그 폭포가 있는데 폭포까지 이제 안 좋아지니까 여기는 관광 명소였기 때문에 그 댐 파괴 운동이 있던 지역인데 여기다가 이제 루미나이트를 이렇게 살포를 해가지고 했더니 댐 하류까지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문제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 댐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그 여기 창덕궁, 창경궁 일본의 그 문화가타 신사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유명한 신사인데 이 지역이 원래 이제 뭐 수량도 많지 않고 수심도 깊지 않은데 수질은 무척 나쁘고 관리가 안 되는 관리가 전혀 여기 있는 물고기도 문화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기술로 다 해서 이제 이렇게 근데 보면 이제 TP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80% 90%가 제거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작년에 그 저희들이 수질 개선을 여기가 수목원이 이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MOU가 체결돼 있었는데 그때 그 수자원 연구소에서 저희들한테 여기 수질 개선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은 수자원공사 수자원 연구소에서 최강순 박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뭐냐면 수처리제 루미나이트 활용 시 수질 개선 및 녹조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이어서 대선입니다. 대선댐을 비롯한 전국의 각종 댐과 저수지, 수변 공간마다 해마다 녹조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요. 최근 국립세종수목원 내 수변 공간에서 천연 작물을 이용한 수질 개선 사업이 성과를 보여 4급수가 2급수로 개선됐습니다. 녹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 한켠에 마련된 16만 톤 규모 수변 공간입니다. 겨울철을 빼면 심한 목조와 악취로 물속을 볼 수도 없었던 이곳이 최근 수질 개선에 성공해 확연히 맑아졌습니다. 지난 9월 세종수목원과 수자원공사, 수생태 보건협회가 함께 나서 수질 개선 시범 사업 결과 4급수까지 내려갔던 물이 2급수로 개선된 겁니다. 천연 광물을 이용한 수질 개선제를 투입한 지 일주일 만에 녹조 상태를 보여주는 클로로필은 물론 탁도와 유리물질도 70% 넘게 감소했습니다. 목표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제로 물질 투여 이후에 목표 발생이 굉장히 감소했고 또 수질도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넘기고요. 여기서 마침 저희들이 수처리를 하고 났더니 마침 산림청 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국감에서 그 수목원에서 저희 수질 개선에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안내 팻말을 설치했는데 요것 때문에 제가 가서 또 국회의원 19명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렸습니다. 이 수질이 이렇게 맑아진 사례를 갖다가 소개를 하라 그래갖고 마침 기회를 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 후이저우시에 있는 하천인데요. 광둥성 주광의 지천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 수질 개선 전에 검은색 악취, 뭐 투명도도 안 나오고 용도산소에서 거의 없었는데 개선 후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요 심천시에 있는 이제 그 신주어강이라고 그 하계 유니버시아대회가 2011년에 있었는데 그때 그 대회 때문에 마라톤 코스를 해서 여기 이제 아니 검은색 악취 투명도 뭐 이런 물을 갖다가 이렇게 맑게 개선했던 사례고요. 요거는 이제 해주시 소화천인데요. 여기 해주시가 우리나라 옛날에 삼성전자가 휴대폰 공장이 있다가 저 베트남으로 옮겨간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이 하천이 원래 그 해주시가 국가 환경 보호 모델로서 이 하천을 그 이제 그 관리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이 수질 개선을 했던 거고요. 여기 이제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가서 여기 완전 해주시가 좀 이렇게 침체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이에지마 그 농업용 저수지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2만 톤 정도 되는데 이제 수질이 안 좋으니까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 루미나이트
그 파우더와 칩을 가지고 칩을 이렇게 이제 칩 수조를 설치해서 이게 칩입니다. 자잘히 한 1mm 되는 칩들을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순환시키면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4개를 설치했는데 2개만 가지고 수질이 개선돼서 2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고요. 8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파우더 좀 썼고요. 요거는 지금 그 일본의 그 저기 황궁에 있는 해자, 동경 해자를 3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일본의 상징이기 때문에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올해 했습니다. 네, 올해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관리가 되고 있다. 8년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리는 칩을 보충하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 그 칩 수조에다가 1년에 한 30% 이게 없어지거든요. 마모돼가지고 그 칩을 보충하는 걸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해화 물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호하우트시에 있는 페니실린 그 공장인데요. 이게 이제 약품 공장인데 이게 그 저류지가 이게 한 90만 톤 되는데 워낙에 농도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COD가 뭐 2,600, 염도도 2만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TN도 뭐 1,400, TP도 640 pp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고농도다 보니까 처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쌓아두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 공장을 폐쇄해야 되겠다 더 이상.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술 가지고 6개월 동안 하루에 5천 톤씩 해가지고 처리를 다 이렇게 방류수 기준으로 해서 내보내줘서 이제 이 공장을 살려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후쿠시마 처음 사고 났을 때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 후쿠시마 지역에 수돗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루미나이트 칩 이렇게 옐로우 칩하고 이제 그린 칩 가지고 이게 돌린 겁니다. 돌려가지고 검증을 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사고 나지 얼마 안 된 지역인 시인데 요드 131이 나오고 있고 수돗물에서요, 세슘 137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염소 소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염소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트리할로메탄도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칩을 통과시키니까 다 ND 상태가 되고 다른 것들도 다 떨어집니다. 모든 그 먹는 물의 수질이 완전히 개선되는 사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동경전력에다가 저희들이 이거 갖고 좀 실험 좀 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그 오사카 물종합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동경전력에서 의뢰 들어오는 건 다 여기서 분석을 하는데 저희 루미나이트 이제 칩을 가지고 했더니 공식적으로 세슘 137이 82% 처리가 되더라. 물론 우리 매뉴얼대로 하면 더 되는데 동경전력은 자기네 매뉴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한 거가 되겠습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공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수지 수질 개선이나 이제 유지 관리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그 파우더나 이제 칩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칩 수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수지 수량 한 10,000톤당 한 5톤 정도에 설치를 하면은 가능하고 이제 물 펌핑은 뭐 10에서 50톤 정도 분당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연차 사업으로도 이런 수질 개선은 가능하기 때문에 칩 수조를 연차 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목표 수질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목표 수질 달성하면부터 설치 안 하면 되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저수지에 설치할 수 있는 칩 이런 시설들은 결국 다양한 시설에 쓸 수가 있고 저희들이 뭐 요즘 그 상수도 이런 문제에도 상수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 처리한 마지막에도 한번 칩 수조로 걸러주게 되면은 물이 굉장히 건강한 물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흐르는 하천에 칩 넣고 중간중간에 이제 블럭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류 지역의 정체 구역에다가 칩 수조 설치하게 되면은 이 하천 악취고 다 제거가 되는 수질도 개선되고 이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먼저 제 옆에 앉아 계신 그 김명호 춘천생명연수소 사무국장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잘못 배치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춘천 생명에서 김영호 사무국장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는 너무 좀 어려운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쪽 전문 분야가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말고 시민단체에서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조금 핀트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암댐 문제는 사실 상당히 오래된 애물단지입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과 논의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아까 발표 보니까 그리고 좀 알아보니까 수질이 그전보다 상당히 개선되었고 2급수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어떻게 도암댐을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수질 문제에 대해서 도암댐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오늘 발표하신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뭐 루미나이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생태적인 접근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녹지대 만든다는 부분도 그렇고 이 기술적인 부분이 마치 수질의 뭐랄까 그 좀 그 맑게 만드는 부분에 100%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댐 문제나 댐 건설이나 보호 건설이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별개로 댐 문제는 환경 생태적인 부분과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판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영댐 관련해서는 제가 춘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예전에 흙탕물 문제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녹조 문제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 녹조 문제는 앞으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수시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녹조 문제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들어보니까 작년인가 녹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처 그 제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선박 문제라든지 뭐 제거 장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수장 공사라든지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문제는 수영댐 같은 경우도 뭐 수영댐뿐만이 아니고 다른 댐도 마찬가지고 상류 지역에 그 산림 지역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산림 분야하고의 협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뜻이냐면 요새 그 산불 문제라든지 아니면 산림의 이용 활용 측면 때문에 임도나 사방댐 같은 것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댐 상류 지역에 임도가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건설될 경우에 임도하고 뭐 흙탕물 문제라든지 산사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림 부분은 산림청도 마찬가지고 그 수원 함양림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산림 쪽과의 유기적인 협의와 연계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만 향후 그 댐의 수질 문제가 원만하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다가 오히려 더 도암댐이라든가 이 소양강댐 같은 경우에 상류 이 거버넌스 부분들 지역 주민들 간의 거버넌스가 좀 더 잘 확보가 되면은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만식 그 강원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발표하셨던 뭐 소양강댐, 도암댐,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련은 아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물환경관리 최대 이슈 중에 다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제 생각대로 좀 말씀드리고 발제자분들한테 가볍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좀 질문을 거꾸로 좀 던지겠습니다. 도암댐
문제는 한수원의 문제만은 아니죠. 이게 저희들 강원특별자치도 또 그 인근 지역의 강릉, 평창, 정선 이 지역 갈등에 따른 어떤 사회적 비용은 정말로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야 하는 사안인데 사실 핵심의 문제는 탁도죠. 탁도 문제인데 토양 유지를 해결 방안은 간단하죠, 그죠? 탁도 제어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발전 재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 그러면 호내에서 어떻게 이 탁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나 발전 재개 시에 탁도에 대한 대응 혹시 기관에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광순 박사님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실 것이라 믿는데 소양호의 탁수 방류는 정말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나가서 의암호, 청평호, 우리 팔당 상수호까지 영향을 주는 건데 탁도 물질이 있다는 얘기는 아시겠지만 다들 우리 인 함량도 같이 비례적으로 높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탁도 물질이 들어오는 그 시기가 이제 홍수기 때 들어오는 건데 우리 방류구의 위치의 수온이 15도, 16도 수준이죠. 빗물의 수온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전에 한 20억 톤 수량이 있다 한들 그 길로 따라서 온다는 얘기죠. 같은 밀도층으로 해도 오다 보니까 야 그럼 상류에서 이거를 좀 막아서 방류만이라도 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건 한번 좀 견해를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승원 박사님 말씀 발표 잘 들었는데 아주 자부심이 강하십니다. 독보적이 고등어용 저수지. 근데 저 거꾸로 좀 말씀드릴게요. 17,600개 저수지 다 수량 다 합해도 소양강댐 용량이 안 됩니다. 그 자료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농업 용수가 우리나라의 60%라고 저희들도 이제 물수지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도 이거를 도내 농업용수 관련된 것들 좀 알아보려고 어떻게 해보는데 다 숫자는 만들어진 숫자더라고요. 얘기죠. 농업용수를 실제로 농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수지도 말씀하셨던 저수지가 있고 지하수가 있고 하천수가 있는데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저수지하 수량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더구나 지하수를 얼마나 우리 150만 도민의 관정이 20만 개가 넘어요. 공식적인 건 11만 개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수질 관리를 이제 좀 하셨는데 해열제 당연히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공급 전에 호수 수질 관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농업 활동 이후에 나오는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쪽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춰서 향후에 좀 많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많이 던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영경 과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김정수 소장님 먼저 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옆에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김정수 소장입니다. 먼저 앞서 발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먼저 도암호 관련해서 발표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아마 도암호 이제 관련해서
전력 생산을 재개할 것이냐는 민감한 이슈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도암호 관련해서는 그 도암호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유역 상류에 대한 관리, 특히나 지금 권행지 채소 경작 방식에 따른 침식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결국 형식적인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도암댐 자체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으면 이제는 도암댐 해체의 새로운 모델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양호 관련해서 발표 잘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소양호 관련해서 이제 제가 올해 처음 저는 그쪽 그 인제대교 쪽을 자주 지나가는 편인데 올해 처음으로 인제대교 밑에 이제 녹조 있는 것을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발표에서도 이제 그쪽에서부터 녹조가 이렇게 하류 쪽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제 발표에서 봤는데 그렇다면 그 녹조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템에 대한 노출 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R&D에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 상류 인제대교 쪽에서 녹조 원인에 대한 그 좀 체계적인 연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상류 지역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그 농업 경작 방식에 대한 문제, 그 도암댐에서도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은 임차 방식으로 권행지 토지를 이제 해주기 때문에 그 임차를 받은 사람은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에 따른 방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들을 개선하게 되면 실제 많은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양강에서도 그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소양강 댐이 그 실제 그 지역 사회에 그 미친 그런 영향, 앞서 제가 이제 그 일주제에서도 좀 나왔는데 그 실제 소양강 댐으로 인한 주변 지역 또 빛과 그림자에서 지역 주민 지역 공동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좀 사회문화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업용 저수지 관련해서 인불용화 관련해서 이제 그 효과 부분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자연형 공법 부분들이 이제 보다 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전략도 같이 좀 모색할 필요가 있고 아까 해열제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해열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자연형 공법을 보다 더 확장해서 해열제의 필요성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 전략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친환경 이제 그 처리제 관련해서 루미나이트의 효과 놀라운 효과인데요. 이 효과가 있으면 지금 동경전력이 해양 방류하지 말고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루미나이트를 써 가지고 처리하면 이 문제는 완전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만큼 좋은 지구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일본에 제안을 해서 그 우리의 심각한 그 걱정거리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구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는 그런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발제하신 분들한테 이제 그 다시 답변을 드릴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그 워낙 이 동경전략까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잠깐 혼미했습니다. 그 우리 김경현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발표 좀
말씀 제가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 더암댐 서양호 주제는 그 지역의 전문가들 많이 계시고 운영 또 기관에서 너무 잘 아시는 주제라서 제가 언급드릴 주제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조류 제거 물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발표가 관련된 발표였는데요. 조류 제거 물질 확실히 그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일 텐데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학 물질이고 또 이제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조류 제거 이제 환경부의 조류 제거 그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 그 지침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수면 관리자가 저희 과학원에 이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이제 등록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면 관리자는 이제 K워터도 될 수 있고 농어촌공사 될 수 있고 지자체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청을 할 때 이제 각 물질에 대한 이제 독성 테스트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서류를 제출하면 과학원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될 때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면 관리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4개의 물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면 관리자가 직접 그 물질에 대한 독성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업자들이 이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결과들을 받아서 이제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뿌리고 나서도 또 사후 그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사후 영향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뿌린 전후 그다음에 48시간 경과한 후에 또 물과 퇴적물을 떠서 또 독성 테스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 관리자 쪽에서는 이제 뿌린 주체가 엄청나게 이제 또 사후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경우에서도 제가 이제 검토한 결과 한 1,300, 400만 원씩 이렇게 사후 영향 평가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과학원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된 어떤 등록된 물질을 사용했는데 또다시 그것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데 좀 큰 비용이 또 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또 이제 등록할 때 여러 가지 독성 테스트가 이제 사업자가 또 그것을 조사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좀 자신 있게 어떤 독성의 어떤 안전성, 위해성의 안전성을 이제 보증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침의 어떤 운영상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여전히 이제 그 시민사회 쪽에서는 이게 불안하고 수면 관리자는 비용 부담이 생기고 그 사이에서 이제 사업 주체들은 또 굉장히 힘든 상황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그 독성 테스트나 애초에 그 서류를 제출하기 필요한 그 서류를 만들 때 독성 테스트를 할 때부터 이제 환경과학원이 조금 감독하는 어떤 시험 기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할 수 있게 하고, 이 사후의 어떤 영향 평가는 굉장히 좀 간소화해서 그런 비용을 부담을 좀 줄게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정부가 그 위해성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증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조금 그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그 지침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주 그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쪽하고의 그런 갈등 부분까지 이렇게 그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 한 가지 이제 그 발제자분들께 이제 답변을 부탁드리기 전에 그 도암댐이나 소양강댐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들 참여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 중 문제점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농업에 대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고냉지 채소라든가 이건 뭐 20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과연 그동안 주민들하고는 어떤 그런 연계를 가지고 또 향후 어떻게 해올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촌공사에서 실제로 이렇게 쭉 그 응급으로 해가지고 인불용화 투입을 하면서 이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성에, 생태계 안정성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좀 검증을 하고 리뷰를 하실지 그런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기용 박사님부터 먼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무선 마이크 있으시죠? 아, 여기 있네.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간략하게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호 사무국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전보다는 수질 개선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수질 관리가 필요할까, 이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양원 수질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이제 향후 수질 관리가 중요할 텐데, 이제 불행하게도 저희 회사는 이제 아직은 수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이 아니라 이제 수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아까 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제 도암원에 그 측정만 지점을 신설하고 또 적극적인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비저오염 저감 사업도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이행 계획도 나와서 이제 여러 비저오염 저감 사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양원 수질 관리한 조치들이 취해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치들이 이제 탁수나 이런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땡 건설이 이제 용이하고 싶다, 건설해야 된다, 뭐 이런 쪽에서 발제는 전혀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땡 건설 문제는 뭐 여러 지역 조건이라는 여건들이 맞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먼저 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에서는 국장님 생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만식 박사님께서 이제 혼의 탁수 대책이 있느냐, 이제 발전 재개시까지 고려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좀 반복적인 말이 되지만 이제 저희가 수면 관련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특히 발생원 관리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아까 뒷부분을 좀 소개해드렸던 혼의 대책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좀 연계하여서 뭐 아까 말씀하신 조류 제거를 좀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소개해드린 천연광물 수질 개선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농어촌에서 발표하신 뭐 알론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좀 고려해서 좀 이제 논의 후에, 특히 이제 항상 이건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정말 수질이 취약한 시기에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발전 재개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강릉으로 흘러가는 이제 발전 방류수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탁도가 이제 특정 층으로 들어오니까 선택 치수탑을 좀 잘 활용한다면 그것들을 배제하고도 방류하는 방법으로도 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류조 설치 뭐 이런 다양한 방안을 현재 좀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수 소장님께서 도암 상류 유역 관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이제 계속 반복적인 내용인데, 이제 강원도가 최근에 이제 비저오염 관리 지역 이행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여러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고, 이런 비저오염 저감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관리 방법들 이제 그것들은 좀 체계들 갖춰져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 상실에서 댐 해체도 고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댐은 사실 멈추는 거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이제 운영된다면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얽혀있는 이슈들이 많다 뿐이지, 그런 이슈들은 좀 지금 이슈가 얽혀있는 관계기관들이 이제 논의를 잘하고 차차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장님께서 좀 의견을 주셨던 게
이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는지 의견을 주셨는데, 도맘댐 관련해서는 지금 원주지방원장에서 주관하고 있는 원주청 상생협의회 남한강 상류에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관계 기관들 또 지자체들 이런들이 참여해갖고 각 의견을 좀 내고 어떻게 관리할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이제 수시로 좀 의견을 나누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의체에서 좀 물안경 수정만 지정 건의도 드렸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이런 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제 올해 안 그래도 이제 연구 과제를 하나 발주해서 도암호를 비롯한 한강수계 이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관련한 이제 과제를 발주했거든요. 그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아마 내일 또 발제에서도 내일 이제 오전 세션에서 좀 다뤄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홍순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호 사무국장님하고 김정수 소장님 말씀하신 상류역의 탁수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많은 대책이 지금 시행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양강댐 같은 경우도 세 개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점 저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은 비점 저감 탁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면 일단 농업의 어떤 그 작물의 변경, 즉 결과적으로는 탁도 유발이 적은 그런 쪽의 그 작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천변에 바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좀 약간 농업을 좀 지향하는, 그래서 완전 식생들을 조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의사결정, 저감 사업을 하는 의사결정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만대지구의 완충 시승대 할 때도 주민 설명회를 수차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만식 박사님께서 아까 지금 탁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탁수,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다른 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소양강댐의 탁수 관리는 오염원에서부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역에서 유출이 좀 적어되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농업 이런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들어온 그 탁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탁수가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그 지점에서 이제 탁수가 중충물이 좀 무거웠기 때문에 편충보다 중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유입부에서 일정 시간 체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책을 일종으로 화학 처리도 좀 나왔지만은 화학 처리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처리를 한다 그러면 유입부 쪽에서 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소양댐에서는 지금 기존에는 이제 중충방류가 130에서 150m 해발 고도로 거기가 딱 지금 탁수층이 들어오는 층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탁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 취수를 표층 방류를 할 수 있는 선택 취수를 이제 2017년에 이제 준공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2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선택 취수 시설을 이제 풀로 가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중충 방류가 한 67% 물량으로, 그다음에 이제 선택 취수로 한 37%가 지금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많은 모니터링을 통해 갖고 이 연계 운영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해서 하류의 탁수라든지 수질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연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선택 취수라든지 다 운영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하류 선택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그런 방안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마석 박사님 가볍게 터치하신다고 그러는데 무겁게 터치하시는데 농업용 저수지 특징이죠. 그래서 농공학회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의 가장 과학적인 자연을 이용한 것이다. 물그릇을 가장 작게 만들어서 유입하는 양과 내가 필요한 시기에 쓸 양을 최적으로 만들어서 굳이 많은 물을 담지 않는다. 그게 농업용 수문의 기본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3바퀴 정도는 도는 정도 구조이기 때문에 물을 쓰는 양은 많지만 보관하고 있는 양은 적다. 또 그게 하는 농업용 특징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전만식 박사님 지적하시다시피 도대체 얼마나 쓰느냐.
이 개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러한 비판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점 수의계를 설치를 해서 수의 내용적 곡선을 미리 구해놓는다거나 또는 간수화 작업하는 곳에서는 중간에 디지털 개척기를 묻는다거나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도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업 활동에 따른 배수, 저희들이 이제 농경 배수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4대강 보 이후에 본류로 들어가는 농경 배수들이 4대강 본류의 수질에 나쁘게 기여한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전임 정권 때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환경공단하고 저희 공사하고 테스트 베드나 또는 시범 유역을 정해가지고 관찰 관리했던 사례는 있는데 확장은 좀 많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쓰는 게 먼저 되다 보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약해졌고요. 이제 김정수 소장님 말씀하신 그 자연형을 확대해 달라.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자연형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각 요소 단위의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융합해서 쓰려고 하는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대상 지역은 일단은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20개 지구를 선정해 놓고 현재 진행되고 남은 게 아직 66지구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계속 할 거고, 그렇지만 10년 안에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면 안 해도 되는 저수지는 빼고 새롭게 진입하는 저수지를 넣어서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사업은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김경현 과장님 오래간만에 뵀는데 수면 관리자가 특히 우리 같은 공적 조직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테스트해서 등록하는 과정은 공적 조직에서는 제가 연구소장이라도 연구비 투입을 안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은 또 실질적으로 테스트 베드를 얻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특정 물질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개발된 물질을 먼저 써보는 거, 두 번째는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에 적합한 우리 농업용 저수지를 테스트 베드로 제공을 해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생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등록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평가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제 안정성 문제, 아마 김범철 교수님이 훨씬 더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겠지만 저희들이 평가한 거는 100g per 큐빅 미터 정도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20에서 50 정도 그램 per 큐빅 미터 정도를 투입 농도를 유지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증빙된 안전성보다는 반 정도의 현재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수질 모니터링을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후에 대처할 수 있는 버퍼를 두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단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호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제 산 책 이름이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는다 이건데, 시민단체는 결과가 남는다면 감정도 사라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끝까지 감시해 주시고 시민단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저희 공공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니까 그게 서로 윈윈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거버넌스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들려주시면 저희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루미나이트 기술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그 루미나이트 기술이 이제 토종 기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는 기술이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기술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우리가 물 문제를 제가 과거에부터 배울 때 보면은 우리가 예방과 치유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하면 빗점을 예방할 것이냐, 사실 쉽지가 않고요. 계속 지금 도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20년째 발전 방역 못하고 있거든요. 예방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치유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 치유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얘기해도 공공에서는 그거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이승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기술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꼭 필요할 때 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아까 뭐 해열제식으로 쓰더라도 쓸 수는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알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황궁 해자를 2020년에 이제 그 올림픽 때문에 이게 마라톤 코스고 일본의 뭐 자존심이고 등등 이러다 보니까 수질 개선하는데 그동안에 돈을 많이 들였는데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전 세계에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 베올리아, 일본의 뭐 미쓰비시 한 몇십 개가 왔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냐면 수생태계 안전성, 뭐 보건, 뭐 여러 가지를 다 걸었어요. 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얘는 뭐 때문에 다 잘려나가고 이 루미나이트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고민했어요. 왜? 이게 한국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은 좀 무시하잖아요. 일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없으니까 쓴 거예요. 지금 3년째 쓰고 내년에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신기하다 이 말이지. 예.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경전력 말씀하셨는데 동경전력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왜 또 안 쓰냐? 이제 한국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IAEA가 이미 검증했다. 자기네가 왜 돈 또 들이냐? 근데 지금 1,300개 이상의 통이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분명히 일본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단체들 또 동경도도 이거 루미나이트를 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경전력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마피아 같은 조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내에서도요. 안 움직인답니다. 누가 얘기해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IAEA가 검증을 해줘가지고 더욱더 들어가기 어려운 물질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ING입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계속 검증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김미영 관장님 그 조류 제거 물질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제가 조류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 남조류는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포자를 만들거든요. 근데 포자를 만들면 관리가 안 됩니다. 포자 만들기 전에 응집시켜 제거를 하게 되면 분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조류 제거 물질 언제 쓰게 되어 있냐면은 대발생이 돼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럼 대발생이 되면 다 포자 만들어요. 그게 다 내년에 다 씨앗인 거예요. 그럼 씨앗이 안 만들어지게 관리돼야 되는데 씨앗 다 만들어지고 나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몇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게 조류 문제. 조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가지고 100년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류는 초기에 잡아줘야 됩니다. 씨앗을 적게 만들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100% 제거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 목표 이내에서 관리는 가능하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초기에 산불 나면은 즉시 산불 제거해, 불 꺼야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가 배 갖고 있어요. 거기다 조류제거물질 갖고 있는데 이거 뿌리려고 그러니까 신고부터 신고하는데 얼마가 15일이 걸립니다. 이거 허가 받으려면. 그럼 불 다 타버리는 거예요. 상태가 된다. 지난번에 춘천시에 2021년에 했었어요. 근데 춘천시가 손들었어요. 한번 하고요. 왜 원주청 허가 받는데 15일 걸리고 뭐하고 아까도 1,500만 원, 뭐 2,000만 원 들어가지고 그 모니터링하고 하다가 더 이상 안 한다 그래 버렸어요. 그 상태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제 발제하신 분들께서 충분히 이제 그 의견들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좌장이지만 이 춘천 국제 물포럼의 이제 공동 조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내용이 상당히 바람직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긴 한데 너무 이제 상품에 대한 홍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희가 그런 다른 분들이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춘천 국제 물포럼 안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거고 그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사례 발표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앞에 토론자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네, 제가 아까 여기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상류 유역에 대한 물 관리 어떻게 보면 침식 관리기도 하지만
실은 이제 강우시의 그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좀 관건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 측면에서 본다면 좀 최상류 쪽에 이제 둔벙을 좀 적절하게 좀 활용하고, 그 밑에 쪽에는 조금 더 천변 저류지를 좀 활용해서 토양이 그 호로 유입되기 전 단계에서 최대한 물도 적정하게 관리하고, 물이 그만큼 양이 줄으면 그만큼 침식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한편에서는 생태계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둔벙들은 미소 생태계에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적절하게 한번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예, 금방 마음이 바뀌셨네. 저도 뭐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 두 주제 인불용화 또 루미라이트 이런 것들은 저는 다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토론하실 때 시민사회 문제 제기를 자꾸 한다는데 그건 저희 전문가들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신 있게 가서 자꾸 얘기를 해야 그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닌가. 뭐든지 뭐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걸 불신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희들은 저희 전문가들의 잘못이다라고 좀 결론을 좀 짓고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우리 저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각자의 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쭉 해오던 그 아주 컨벤셔널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는 시민사회에서 계속 그것을 체크하고 봐주고 서로 이 체크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전문가 그룹에서도 조금 더 조심성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고 또 시민사회도 무조건 우기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그래서 그 두 바디가 서로 잘 견제를 해 나간다면은 그게 보다 나은 이런 그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우리 5분 남았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기에 나와서 전문성에는 두 가지 부분에 이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각 현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성, 각 분야별 전문성이 있고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생활 영역 공간에서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 전문성과 생활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이런 전문성이 같이 결합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거버넌스 형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성만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인식에 대한 그 지역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디테일한 기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물포럼이 뭐를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소개를 자꾸 해야 됩니다. 이 포럼에서 그런 것들을 발표하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많은 기술들이 공개가 되고 그 기술들이 정말 검증이 필요하면 이 물포럼 이건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기술을 발표했다고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드린 말씀을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기술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이고 이노베이터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발표해 주신 그 자료 자체가 너무 상업적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우려해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 이 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 춘천국제물포럼이 상업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을 적극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고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는 아주 이노베이티브하고 혁신 아주 우수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다만 지금 발표해 준 내용 자체가 너무 그렇게 그 상업적인 홍보성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술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 반박의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 표현의 방법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그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제 저희가 한 2, 3분 남았는데 플로어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실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아주 저희가 그 한수원 그리고 K워터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그리고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발표해 주시고 그동안 그 보여주신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테스트들을 저희한테 이제 입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번보다 나아진 그리고 더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발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